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복장이 조금 독특하죠? 어디서 많이 본 복장 같지 않아요? 예, 이 옷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에서 각국의 대표적인 우주과학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청을 해서 이 미국의 스페이스 캠프에 가서 훈련을 받은 이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2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오늘 제 고향인 그 충북에 와서 또 우리 그 후배들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그 인상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입었던 이 스페이스 캠프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우주 개발의 미래와 진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 소개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신기전 영화. 이게 영화로 2008년 가을에 나왔어서 2008년 가을에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2009년에 대종상을 받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바로 저를 위한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왜 저를 위한 영화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신기전이 세종시대 때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다 하는 거를 바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제가 찾아냈고 또 이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복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신기전이라는 로켓 무기가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게 됐는지 이거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중학교 다닐 때 전 세계는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막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나중에 꿈을 갖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시기가 수십 년 뒤에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바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하냐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트가 사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노트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65년 11월 29일 밤 10시 35분에 쓴 노트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제가 왜 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사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그냥 한 중간 정도. 그런데 그 중간 정도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은 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다른 뭐 머리 좋은 학생들은 딱 한 번 읽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만 저는 그냥 몇 번씩 읽어봐도 잘 기억이 안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로켓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런 노트에다가 미국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여러분도 지금 용돈 받고 계시죠? 용돈을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용돈을 주셨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청주 시내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책을 샀어요. 그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인공위성, 로켓, 이런 책을 헌책방에 가서 전부 샀어요. 며칠 있었더니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서가 지난번에 너 용돈 줬는데 용돈 혹시 뭐 하는데 썼니?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지금 헌책방에 가서 주신 용돈 가지고 이런 과학책을 사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스름돈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 용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계속 받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때마다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런 과학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과학책을 사서 공부한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이렇게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미래의 제 꿈을 위해서 계속 지식에 대한 저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를 청주에 있는 남중을 다녔어요. 저희 집은 이 수동에 살다가 3학년 때 석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석교동에서부터 남중까지는 거리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저희 과학 선생님은 자전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자전거를 타고 같이 학교를 출퇴근했어요. 학교에 갈 때 제가 먼저 선생님 댁에 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제 자전거 의자에 앉으시고 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학교에 가고 나중에 방과 후에 또 일 다 끝나면은 집에 오고 그랬어요. 과학 선생님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갖고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정말 참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 처리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저한테 과학실에 가서 실험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훌륭한 이런 과학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과학자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다른 책을 그때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계 최초의 로켓은 중국에서 1232년에 만드는 화전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로켓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이런저런 책을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게 나왔어요. 이 앞에는 종이로 만드는 통이 달려있고 긴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로켓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경주로 갔어요. 경주에 갔는데 저는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첨성대를 제일 보고 싶었어요. 첨성대를 가서 봤더니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우리 선조들이 과학기술에 참 재주가 많은 민족이구나. 내가 정말 로켓 과학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역사 시간에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여러분도 다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지금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1377년에 화통도감을 세우고 거기서 화양 무기를 만들었다는 걸 딱 배웠어요. 그 순간에 선생님 머릿속에는 최무선 장군이 화양 무기를 만들었는데 로켓 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참고서 저희 형님이 사용했던 참고서를 보니까 최무선 장군이 고려 말의 화통도감에서 18가지 화양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화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세계 최초의 로켓이 중국의 화전이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화전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일지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전람회에 이런 로켓 배라든지 로켓 비행기를 만들어서 출품하려고 만들어서 실험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게 폭발했어요. 폭발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고막 하나를 잃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뭐 사고가 났다고 앞으로 다시는 뭐 화약 같은 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부모님도 이러다가 너 명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로켓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라고 했는데 저는 제 꿈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 맞고 대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뇌. 그렇죠?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로켓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머릿속에는 그냥 로켓 생각 이외에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또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대학교 갈 때 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바로 재수 없이 재수를 또 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겨우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로켓 만들어서 발사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대학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2차로 해서 이제 겨우 들어갔어요. 겨우 들어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사에 학생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기자를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 학생과학 잡지사에서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학생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과학관이라든지 전람회 같은 거 구경도 시켜주고 했었는데 어떻든 제가 학생과학에 놀러 갈 때마다 제가 나중에 로켓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 학생과학 잡지사에 갔더니 저한테 로켓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로켓 이야기라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잡지에다가. 근데 여기에다가 최연석 해놓고 경희대학교 1학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때 만들었던 클럽이 있었어요. 한국우주로켓클럽 회장. 딱 하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이 제가 쓴 로켓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많이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글을 1년 반 동안 연재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재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이런 로켓에 관련된 우주 개발에 관련된 많은 책을 사서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연재가 끝날 때쯤 해서 제가 또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편지를 받았냐면 이걸 단행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편지를 제 글을 읽어본 학생이 보냈어요. 그래서 뭐 단행본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면 한번 단행본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보냈어요. 출판사는 뭐 신문에 보면 이렇게 책 광고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역시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대학교 교수가 책을 써도 안 팔리는 판인데 대학교 2학년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누가 그 책을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바로 훌륭한 출판사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한 반년쯤 지났는데 이 범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원고 좀 한번 보자. 이제 저는 신이 나가지고 원고를 쌓아지고 갔어요. 출판사로 갔더니 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나온 책이 로켓 투어 우주여행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바로 이 사장님의 아우분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대 그 장관도 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그 훌륭하신 그 가문의 그 사장님이셨는데 바로 이 사장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출판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안 팔리더라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아우가 쓴 책을 출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때까지 연구하고 있었던 신기전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몇 페이지. 우리나라에 옛날에 로켓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저자가 책을 쓸 때는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걸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거를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량도서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한번 내보자 해서 제출을 했는데 바로 제가 쓴 이 책이 1972년도 문화공보부 우량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왜 선정이 됐냐면 대학교 학생이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로켓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소개했다 해서 바로 이 우량도서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어렵게 들어갔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주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우량도서로 선정이 되고 나니까 대학교 총장님이 부르셔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높였으니까 지금부터 장학금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대학교도 1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수해서 겨우 들어가는 저였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로켓과 우주 개발에 관련된 이런 많은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고 또 이 책에 제가 우리나라에 로켓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서 결국은 이 책이 우량도서로 선정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쯤 해서 신기전 연구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경희대학교에는 정말 저한테는 더 아주 최고로 좋은 대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문화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학생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교수들 다 해서 논문을 써내면은 그 논문을 심사를 해서 상금을 줬어요. 수, 미양가 이렇게 해서 상금을 줬는데 미급만 받아도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전 연구한 거를 학교에다 제출했더니 미급을 받아가지고 또 대학원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문화상에다가 제출했더니 심사를 하신 교수님들이 내용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학회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하라고 주선을 해주셨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저는 물리학과를 다녔는데 물리학회에 가서는 이걸 발표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발표를 했냐면 역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역사학회에서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발표를 했더니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20대 과학도가 4년간 연구를 해서 고려 말에 로켓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로켓은 세계에서 4번째로 발명한 발명품이고 고려 말에 만드는 주하라는 로켓은 주하라는 로켓의 수수께끼도 풀고 정교한 신기전은 대형 미사일, 문종 때는 한 번에 100발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화자까지 개발. 뭐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신기전 연구를 할 때 정부나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냥 했겠어요? 여러분, 왜 그냥 제가 이 신기전 연구를 했겠습니까? 네? 할 일이 없어서? 왜 하게 됐냐면은 지금 학생이 말한 이야기가 맞아요. 왜 하게 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로켓이 있었다는데 선생님 생각에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떤 로켓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게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아주 열심히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 말리는 사람만 있었어요. 학교 교수님들은 말렸어요. 야, 너 연석아, 옛날 로켓 연구해서 뭐하냐? 미래의 로켓을 연구해야지 옛날 로켓 연구해서 뭐하냐? 이렇게 말리시는 교수님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또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게 또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많은 거를 제가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만 너무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기전 연구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무슨 기가 막힌 게 있었냐면 바로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옛 세종 때 로켓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설계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로켓을 만들었던 나라는 많이 있지만 옛날에 사용했던 설계도에 대한 로켓에 대한 설계도가 남아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계도는 세종 때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이기 때문에 세종 때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이런 그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 설계도가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설계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신기전이라는 로켓이 있었는데 소신기전, 중신기전, 산화신기전, 대신기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신기전은 전체 길이가 5.5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로켓을 이미 세종 때 우리가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신기전부터 한번 비행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소신기전은 한 150m 정도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로켓이고 이 화살촉에 독약을 발라서 이제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적한테 꽂히면 독약 때문에 죽게 되는데 중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앞부분에 폭탄이 달려 있어 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목표물에 도착할 때쯤 되면 자동적으로 폭탄이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미사일을 이미 세종 때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신기전을 대학교 다니면서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보니까 그 다음 목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옛날 신기전을 옛날처럼 똑같이 복원해서 한번 발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또 다른 이제 꿈을 갖게 됐는데 기회가 왔어요. 언제냐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3년에 바로 여기서 가까운 대전에서 과학기술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거를 옛날처럼 복원해서 첫 번에 이제 발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실험한 날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의 로켓격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된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바로 그것인데 이 신기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서 오늘 시험 발사됐습니다. 홍수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꽝하는 폭음과 함께 불을 매단 기다란 화살이 순식간에 200여 미터를 날아갑니다. 오늘 시험 발사된 이 신기전은 고려말에 최무선이 만든 주화라는 무기를 조선조 세종 때인 1448년에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전 엑스포에 대비해 복원한 것입니다. 신기전의 특징은 세종 때 만든 우리의 그 로켓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도가 남아있는 옛날 그 로켓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현할 수 있는 로켓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신기전은 화살의 앞부분에 로켓 추진 기관격인 화약통을 매달아 불을 붙이면 자체 추진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길이가 5m가 넘는 대신기전의 경우 사정거리가 1km가 훨씬 넘습니다. 또 한두 발씩 따로 쏠 수도 있지만 화차 위에다 발사틀을 설치하면 한꺼번에 100발까지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를 마친 이 신기전은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 우주탐험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에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이 신기전을 복원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최근까지 발사했던 거를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사하는 거 여러분 봤죠? 이 발사하는 거 준비하는데 돈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2억 원짜리 이렇게 발사하는 거 보시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아주 잘 치셨어요. 이게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벌써 지금부터 56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과학기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길이가 5m가 넘는 5.5m가 되는 대신기전입니다.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 전체 무게도 4kg이나 되고 이 앞부분에 또 뭐가 달려 있어요? 대형 폭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 때도 여러 가지 대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지만 세종시대 때 대포는 날아가서 폭발하는 이런 대포가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가 그냥 날아가는 이런 대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폭탄이 있었는데 이 폭탄을 몇백 메타 밖까지 이렇게 날려보내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런 대신기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면은 바로 400~500m 날아가서 이 앞에 있는 폭탄이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계가 된 이런 로켓입니다. 복원을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크기만 나와 있지 제작하는 방법 같은 것이 제작하는 방법은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옛날 모습대로 복원을 하는데 이게 워낙 그 현대적인 로켓으로 봐도 아주 큰 로켓이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하는 광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소 실험에 성공한 화약통의 추력은 어느 정도 될까? 지상 연소 실험은 3차례 진행됐다. 이때 평균 250뉴턴의 힘이 4초간 발생했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서 2010년경에 이제 발사를 실험을 했습니다. 56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로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훌륭한 이런 그 로켓입니다. 여기는 고흥에 있는 항공센터에서 발사 실험을 너무 멀리 날아가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망원 줌 렌즈를 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지금 5.5m짜리 이런 초대형, 당시로는 초대형 그 미사일이 지금 날아가는 거고, 활주로에 떨어뜨리려고 발사를 했는데 이 옆에 있는 갈대밭에 떨어져 가지고 갈대에 불이 붙었어요. 막 이제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폭탄이 또 이렇게 폭발합니다. 저는 그 우주 비행은 못 해봤지만 실제로 이 대신기전을 타고 한번 비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 탈 수는 없고 여기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비행하는 걸 한번 찍어봤어요. 조금 있으면은 저 비디오 카메라가 찍은 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성공을 빕니다. 이렇게 엄청난 로켓을 지금부터 56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냥 보실 거예요? 네.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제가 계속 로켓 발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 때 만드는 신기전 중에서 가장 신기한 신기전이 있어요. 가장 신기한 신기전이 뭐냐면 바로 산화신기전이라는 거예요. 산화신기전은 뭐냐면 불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뜨린다는 뜻의 신기전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신기전 앞부분에다가 작은 로켓을 여러 개 집어넣고 여기다 또 폭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큰 로켓이 다 타게 되면은 바로 작은 로켓에 이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타는 건데, 이런 로켓을 우리가 현대 로켓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단 로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루마니아에서 1529년에 만든 핫산의 2단 로켓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었었는데,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루마니아의 핫산 로켓보다도 80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2단 로켓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발사하는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 개발된 로켓 화살 신기전이 56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그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된 현장에 문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자 화염과 함께 산화신기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최고점을 찍은 대형 화살은 공중에서 2단 로켓이 한 번 더 점화되면서 소형 종이폭탄을 400m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성능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조선 세종 때 개발된 산화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임이 입증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529년에 개발된 루마니아의 핫산 로켓이 가장 오래된 2단 로켓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산화신기전은 이보다 80년이 앞섭니다. 이번에 복원된 신기전은 1474년 편찬된 경기도설에 남아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원형의 90% 정도 가깝게 제작됐습니다. 벌써 세종 때 현대적인 설계를 했고, 또 설계에 사용한 치수가 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는데, 1리는 지금의 0.3mm에 해당되는 아주 정밀한
또 20발의 로켓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화타와 고려 말 적들의 침략을 알렸던 신호용포인 최모선의 심포도 선보였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00년도 더 된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조선 과학의 힘이 현대과학을 통해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이 신기전을 몇 발 정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느냐면, 1447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한 서너 달 동안에 3만 발 이상을 만들어서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역사 시간에 세종시대 때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 4군 육진을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본 그 화차는 부품이 300개 정도인데 1450년에서부터 51년 사이에 450대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서 많이 사용이 된 이런 훌륭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로켓을 우리가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주 뛰어난 과학기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기전. 그것은 선조들이 물려주고자 했던 기술 강국의 꿈이었습니다. 세종시대 때 세종시대 때 얼마나 많은 화약 무기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바로 23종의 이렇게 많은 화약 무기가 있었어요. 이런 대포에서부터 이런 폭탄이라든지 신기전까지 이렇게 많은 화약 무기를 개발을 해서 사용했던 15세기에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됐던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기술자 겸 예술자는 지금까지는 다빈치로 알려져 있어요.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145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빈치는 세종대왕보다도 한 세대 뒤에 활동을 한 이런 과학자지만 다빈치가 연구한 이런 화약무기를 보면 세종시대 때 개발했던 이런 화약무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 민족은 섬세한 손재주와 뛰어난 눈썰미, 그리고 우수한 두뇌와 창의력, 은근과 끈기의 열정을 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민족의 후예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할게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받고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 유한대학이라는 데 이제 교수로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유한대학에 교수로 갔는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행주산성에서 사용했던 화약 무기를 개발하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제가 맡아서 했고, 그거를 그때
이렇게 복원해서 발사 실험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로켓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는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유학 경비를 준비한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서 로켓에 대한 공부를 하고 6년 반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겨우 받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이 항공우주연구소가 막 설립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바로 현대적인 이런 로켓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항공우주연구소가 1989년 10월 10일 날 창설이 됐는데, 항공우주연구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면 우리도 인공위성을 쏴야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신문에다 인터뷰를 했냐면 이때 연구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미약하다 해서 신문에 인터뷰를 했지만 뭐 연구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떻든 북한에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로켓 인공위성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액체 엔진에 대한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험 통제원. 지금부터 연소 시험을 실시한다. 연소 10초 전,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점화. 이 실험할 때 이 실험 장비가 사실은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이삿짐 날릴 수 있는 헌 컨테이너 속에다가 실험기구를 만들어서 야외에 가서 실험을 하다가 이제 그 실험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다가 이런 액체 로켓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이게 800억 원이 들어가는 로켓 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닥쳐가지고 연구비가 없었어요. 연구비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예측했던 대로 이 연구를 시작한 그 다음 해에 북한에서 대포동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대포동 1호를 발사해서 정부에서 바로 또 이제 연구비를 200억 원을 받아서 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초 전 8, 7, 6, 5, 4, 3, 2, 1, 발사! 액체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는 우주 개발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이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또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액체 로켓 개발 전부 주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이 액체 로켓을 100% 국산화해서 개발에 성공을 하고 저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이제 원장이 돼서 나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액체 로켓 개발이 주는 의미는 이 액체 로켓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로켓 개발비로 13억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이 액체 로켓을 개발하면서 195억이 됐고 또 이 액체 로켓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로호 로켓과 지금 달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제가 여러분 같은 중학교 때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호로 2002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정부로부터 훈장도 이렇게 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소 원장이 돼서 나로 우주센터 건설을 총리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고 또 나로 발사하는 것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번 정도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중량 140톤, 총 길이 약 33m, 직경 2.9m 크기의 소형 위성 발사체인 KSLV-1은 1단 액체 엔진, 2단 고체 킥모터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로 1단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2단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2호와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 KSLV-1 발사체 1단과 2단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육로와 해상을 통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 위성 시험동에서 발사체 2단과 위성, 페어링으로 이루어진 발사체 상단부에 대한 조립과 기능 시험을 수행합니다. 조립된 발사체 상단부를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이동. 발사체 1단과의 최종 조립 후 인터페이스 확인 및 압축가스 충전 등 최종 점검을 마치면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실은 KSLV-1은 발사대로 이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지구를 박차고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21세기 과학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루호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끝내고 현재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2020년까지 달나라에 탐사선을 보낼 이런 새로운 로켓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켓 개발에서 저는 제가 항공우주연구소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로켓, 국산 로켓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 엔진을 국산화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나라에 보낼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켓은 현재처럼 진행이 되면 2020년경에 발사를 해서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하자마자 이제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탐사선을 덮고 있는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2단 로켓을 이용을 해서 지구 궤도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지구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 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일 정도 걸려서 달 궤도에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참석한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이런 그 우주과학자가 꾸민 분들은 아마 이제 나중에 달나라에 가서 연구를 하는 이런 시기도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드는 이런 연구도 현재 많이 그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뭐 달나라나 화성에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이제 전부 고갈이 되면 지구 이외에 달이나 화성 같은 데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에는 또 획기적인 이런 그 우주 개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서 발사한 피닉스라는 이런 화성 탐사선이 2008년 5월 25일 날 화성에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한 다음에
탐사선에 달려있는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또 가지고 간 이 삽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삽을 가지고 화성 표면을 파헤쳤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 표면을 가지고 간 로봇 팔로 이렇게 딱 파서 봤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하얀 눈처럼 생긴 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햇빛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녹는 거를 확인해서 2008년 10월 7일 날 최초로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이런 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민간인들이 쉽게 우주여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괴상하게 생긴 이 비행기 그 가운데에 우주선을 달고 여기에 6명의 승객을 태운 다음에 100km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우주 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제 꿈이 여러분만한 이 중학교 때 가졌던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이제 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는 분야에서 꿈을 찾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가장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입시 준비로 여러 가지로 바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여러 가지를 스크랩을 해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북을 만들어서 이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북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학교에다 아마 제출하면 여러분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아마 대학에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리고 꿈과 관련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꿈과 관련된 분야를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런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그 경험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뭐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은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여기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21세기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 잡지 같은 거를 한 번씩 구독을 하면은 아마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이런 연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경쟁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에 성공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성과 재능에 맞는 꿈을 갖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